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그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뭐 셰일 혁명, 그렇지. 셰일 혁명이 아니라 혁명은 시작됐죠. 이제 셰일을 다시 이제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뭐 관세 문제 뭐 이런 그렇지. 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쟁이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줄까? 네. 이런 생각 안 해봤니? 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첫째 아들로. 아, 좋은데요? 벌써 좋지? 네, 벌써 좋아요. 자, 그러면 형제가 한 몇 명 있다고 할까? 한 3명? 보통 이제 재벌집이니까 좀 한 7명 정도. 7명, 맞아. 7명. 배다른 자식까지 해서 9명 잡자. 네, 리얼리티를 위해서. 자, 9명 있어. 네. 근데 네가 장손이야. 네. 그리고 뭐 계열사는 뭐 한 2, 30개 넘겠지. 네. 그러면 그 나머지 8명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 원래 쳐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사업을 만들어서 줘야 되나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재벌집들 다 어떻게 됐어? 자, 봐봐. 현대자동차 그룹을 놓고 형제 난이 생겼다가 그렇죠. 결국 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어. 그잖아. 기억나잖아. 네, 뛰어내리셨죠. 그래서 현대 그 개동사옥에서 뛰어내리셨어. 세상에 그 현대 자동차를 못 가지면 그 사람이 가난해지나? 아니거든. 아니죠. 건설도 있었을 거고 뭐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야, 결국 자살을 선택해. 그 다음에 삼성가. 이건희 말고 첫째 아들 이맹희. 그건 CJ를 가져갔다 치고 그렇죠. 셋째인가 넷째에 해당되는 세안그룹. 결국 어떻게 됐어? 자살했어. 자살했어. 오히려 세안그룹은 우리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세안미디어. 세안미디어. 그거 만들어서 한때 되게 잘 나갔었거든. 그런데 막판에는 그 세안그룹의 그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할 정도로 어려웠어. 결국 자살했어. 그 다음에 두산은 다른 그 재벌가들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많이 목격해서 그랬는지 거기 두산그룹은 형제 세습이 원칙이거든. 사우디처럼. 사우디처럼. 그래서 큰형 했으면 둘째 형하고 셋째 형하고 넷째 형하고 다섯째 형하고 그 대가 끝나면 그 밑에 대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형제가 자기가 딱 잡았을 때 욕심이 살짝 났나 봐. 근데 내가 먹자 싶어가지고 설레발치다가 완전히 밟혔지. 그래서 성지건설이니 뭐니 그런 것 그 중견기업 하나 인수해서 내가 다시 쫓겨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사 때나 이럴 때도 뭐 부름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재기해보자 하다가 결국 성북동 자책에서 또 자살해가지고 또 끝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두산그룹에선 추출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인 성지건설 가지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데 물론 중간에 어려웠던 적은 있어, 성지건설도. 그런데 그 회사가 그러면 뭐 가난한 회사에 동네 구멍가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얻을 수가 있지. 패권을 가진 사람 또는 세계 최강 국가가 된 사람 또는 최강 권력을 거머쥔 사람은 그걸 누구랑 쉐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그렇지. 이게 현대사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어떤 국가가 이제 어떤 특정 반열대로 올라가잖아. 그럼 영향력을 갖게 돼.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럼 그 영향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공간으로 어디까지가 나의 나와바리라고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구획이 돼버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의 나와바리였고 또 반대쪽 대척점에 있었던 소련도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자기의 나와바리였지. 그런데 소련은 이제 패망을 했고 러시아로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됐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다시 대두됐잖아. 그렇죠. 그럼 중국은 자신의 나와바리를 갖고 싶어 해. 근데 중국의 나와바리 근처에는 세상에 한국, 대만, 일본, 중동 뭐 이런 데가 다 결부돼 있어.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네. 위에는 또 러시아 있고. 그렇네. 그러니 이거는 우리 이런 소리 하잖아. 미국과 중국, 그러지 말고 야,
반띵하자. 여기까지는 네가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그냥 우리 잘 지내자. 그런 건 왜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상 그런 사례를 저한테 좀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한번 제국이 되고 나면 그 제국의 패권을 놓치는 순간 그냥 또 다른 어나더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인 거고. 그러니까 운명을 건 대결투를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또 수나라하고 또 고구려도 그랬고. 맞아.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거야.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면 제일 명쾌하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철저히 에너지야. 에너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내가 트럼프 2기 때 가장 추천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 추천 산업으로 꼽는 게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정유 관련한 사업이다. 쉐일 산업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 이유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또 희소금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네. 우리 예전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네. 누가 패권 잡았어? 영국. 그렇지. 근데 영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영국이 그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원 뭐? 석탄이지. 석탄. 산업혁명은 네, 석탄 때문에 일어난 네, 거야. 맞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레슨을 하나 얻게 돼요. 여러분 참 특이하지만요. 전 세계 최강국들,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가장 발달하고 경제력이 가장 발달한 원조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산유국이 아니라 석탄 강국들이야. 석탄 강국들 맞아요. 왜? 네. 산업혁명을 석탄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맨체스터 지역이라든가 로체스터 지역이라든가 초창기 산업이 부흥됐던 지역들 보면 대부분 석탄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지 철광석. 석탄을 가지고 철광석을 녹여야 증기기관도 네. 만들고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자재가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이 쭉 18세기 전 세계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19세기에 누가 밑에서 막 추격을 해왔느냐? 독일이야. 독일. 그래서 영국과 독일을 보면 요즘 미국과 중국을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요. 영국은 많은 그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의 많은 자본가들, 귀족들, 이 사람들에게 영국 의회가 통제하고 지시하고 계획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자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룰을 정했어요. 외국에 가서 걷어들인 것들은 무조건 당신들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만 과세 때리고 거기 있었을 땐 과세 안 때립니다. 국내에 거주하셨을 때만 과세 때릴게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을 때 무슨 근거로 거기 가서 과세를 때릴 거야.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제활동의 내용도 확인도 안 되는데. 그리고 뭐 고지서를 어디다 날려요? 그렇지. 중요한 얘기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죠. 해외에서 그럼 사업하면 세금도 없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눈 뻘개지고 다 나간 거야. 그렇게 해서 마치 요즘 미국이 자유, 그다음에 무관섭 이런 걸 바탕으로 신규 산업을 대거 육성했던 그 모습을 어디서 벤치마킹 했겠어. 아버지의 나라 영국인 거야. 그래서 영국이 치고 나갔는데 독일은 그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따라잡으려면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잖아. 그 사이에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옥신각신 불협화음 이런 게 있잖아. 효율성만 놓고 보면 또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야. 효율성만 놓고 효율성 보면. 관점에서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독일은 마치 오늘날 최근 한국과 같이 관주도로 경제를 육성했어. 산업혁명하자, 공교육 육성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치고 나가고 그렇게 산업혁명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 그런 게 금융 시스템에서 조달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독일은 관치금융을 한 거야. 은행은 정부가 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영국처럼 갑자기 인도에서 어떤 놈이 큰 무슨 채광 사업을 하겠다, 면직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담보를 설정해야 되고 나중에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거는 사인 간의 거래로 영국
의회랑 왕실은 놔뒀거든. 그랬더니 금융산업이 발달한 거야.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걸 관리하려면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채권 채무관계 계약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나중에 채권 추심을 이렇게 하겠네. 그게 계속 발달이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또 보험도 발달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금융산업을 영국이 잉태하게 된 거지. 그런데 독일, 의외로 독일의 경제력에 비해서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그러게요. 없어. 떠오르는 기업이. 그렇지. 우리 알리안츠를 하나 딱 떠올리지. 대표적으로 우리 저 영국 같은 경우는 HBS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영국 금융회사들 그렇죠. 로이스를 비롯해서 많이 생각나잖아. 그런데 독일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19세기 때 그냥 관치 금융으로 국가가 옆에서 끼고 산업자본 이걸 육성하기 위한 산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금고처럼 이용한 거야. 자, 그래서 독일이 바짝 추격을 했지. 그랬더니만 이제 어떻게 됐다? 영국과 독일이 더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 더 많은 철광석, 자원 확보가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런데 내국에서 필요한 자원들은 지금 풀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채광 상황이 옛날만 못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쟁탈전이 독일과 영국이 들어간 거야. 서로 아프리카 지역의 요지들, 요충지들, 그 다음에 자원 많은 동네를 서로 점유하려고 막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상대방 국가들이 치고 들어오는 걸 또 막기 위해서 그때 또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유럽 내 다른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독일이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어떤 양차 세계대전이 이제 유발된 거지. 결국 19세기에 에너지는 석탄과 철광석. 그걸 바탕으로 한 영국과 독일의 싸움. 그건 마치 요즘 중국과 미국의 싸움과 유사하다. 중국이 관치금융을 통해서 산업 육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일도 영국도 출혈만 잔뜩 얻고 시대의 뒷걸음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미국이 도래했지. 이 미국이 석유의 시대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석유 시대를 연 사람은 미국인들이 아니라 석유는 미국에서 발명한 게 맞아. 발명이야. 원유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석유를 추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발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명한 게 맞는데 이 석유를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원천으로 삼자 이렇게 결정한 건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야. 처칠. 왜냐하면 이 제국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군력이야. 네, 그렇죠. 전 세계 자기 영토들, 자기 그 영향력 있는 공간들을 지키려면 배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군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는 자. 맞아.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일부 해군력이 중요해. 미국이 뭐 항공모함 만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 독일의 해군력이 만만치 않게 됐어. 그 독일의 해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봤더니 그 당시 독일의 군함은 다 석탄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거였어. 그래서 석탄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우리 영국의 군함은 석유를 가지고 하자. 석유를 가지고 했었을 땐 같은 에너지원을 선적해서 싣고 갔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 항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나갔을 때 작전 시간이 더 길거나 작전 반경이 더 커지니 이거는 당연히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 처칠이 당시 영국의 국방부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석유로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군비 확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석유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동. 그 아라비아 반도. 이쪽이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오스만 제국을 영국이 꼬드겨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 하면서 막 오스만 제국 그때 독일과 영국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우리가 이 나와바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그때 줄 잘못 써서 야 제국이 없어졌어. 제국이 뭐 안 그래도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지. 예, 그래도 완전히 오스만 많이 제국이 됐지. 만약에 그때 오스만 제국이 줄만 잘 썼으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자가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있는 거지. 무시무시한데요. 그럼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또 사실 오스만 제국의 잔흔이 터키잖아, 트루키예잖아. 네, 그렇죠. 이 트루키예가 지금도 국방력이 굉장하거든. 맞아요. 그 제국의 잔흔이 남아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갔는데 결국 석유의 시대를 연 건 영국이었는데 그 석유를 또 가장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공간이 미국이었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게 좋은 일만 잔뜩 해준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됐다?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석유에 대한 패권을 계속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석유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했던 게 전 세계 여기저기 미군 기지가 있는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유시설이 있는 데야. 세계적인 유전이 있는 곳이고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내 기억으로 이란 빼고 미군 부대가 없는 국가가 없어.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미국이 초기부터 미군 기지를 많이 보냈던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작부터 산유국이다라고 확인이 됐거나 그리고 그런 곳에서 독재자가 오래 집권할 수 있었던 곳들 중에 하나는 산유국의 독재자와 미국이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파병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 지키려고.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지.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미국이 많은 파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천 자원, 석유를 지키기 위한 거고 사실 소련과 러시아도 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에게 에너지 공급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미국에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됐지. 그렇죠. 바로 이게 에너지의 무서움인 거야. 자,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다? 갑자기 중국이란 나라가 2011년도에 정확한 날짜가 2011년도야. 그때 선언을 해. 그 전까지 이미 희소금속과 히토류 분야에선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정했어.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의존하지 않고선 미국의 산업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된 거야.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거기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네요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야, 걔네가 노동력 싸가지고 싸게 만드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이 히토류와 희소금속 등을 저장하고 비축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켜.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동안 공들여서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게 원조해 줬거든. 그 원조해 준 국가들에게 뭘 했느냐?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희소금속을 내가 채굴해 가겠다. 그 니네 채굴한 걸 나한테 다 줘.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희소금속과 히토류 이거에 대한 수급권을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는 사실상 덜 캐고 캐는 게 있어도 중국 기업들이 일부 사용하는 거로만 쓰겠다.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알지? 미국의 석유의 비축류와 똑같은 거야. 미국이 20세기에 석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 미국산 석유는 쓰지 말자. 최대한 미국 내에 있는 자원은 덜 캐자. 해서 덜 캤어.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원을 잔뜩 개발해서 거기 거부터 고갈되게끔 놔두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걸 써야지. 우리가 더 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해서 해외의 정유 산업들을 본인들이 진두지휘하면서 미국의 흔히 말해서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러. 7개 정유회사, 영미권. 이 정유회사들이 전 세계 자원을 개발했고 그 중에 일부는 개발해 놓은 걸 미국의 전략 비축유라고 비축을 해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산유국들 중에 일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그냥 왕실을 복구시켜 주거나 해서
야, 너 이제 반영구적으로 네 거 만들어줬으니까 이 석유 가격은 나하고 합의 보자.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게 전략 비축유들 채워놓게 하고 석유 가격 우리 어느 정도 선에 유지해야 되니까 더 풀지 마. 같이 결정했다고. 그게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유지해왔던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걸 중국이 2011년도부터 히토리와 희소금속으로 하겠다는 걸 발표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싸움은 중국이 먼저 건 거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까지 견제하지 않았어.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고 부탁을 해놓고 죽었는데. 그렇지. 네. 오바마는 뭐 우리 자수성가했다, 뭐 비주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오바마는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고 희소금속에 대해서 뭔가 패권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조차도 중국한테 그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 얘기하고 있었다고. 바로 트럼프가 가장 오바마를 싫어하는 게 네가 조기에 불을 껐으면 내가 이렇게 개고생 안 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야. 바로 트럼프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히토류가 어디에 쓰여? 뭐 희소금속도 그렇고 반도체 만들고 반도체 또 첨단 무기 만드는 첨단 무기, 인공위성,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모바일 휴대폰, 그냥 네가 쓰는 모든 물건이 다 히토류와 희소금속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세상에 지금도 그게 중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미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분명한 대안을 찾지도 못했는데 저 바이든 저 바보 같은 놈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빨리 가자고 전기 자동차를 더 많이 타자고 그러면 결국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게 넘기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트럼프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안 돼.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가동하고 무언가의 동력원으로 삼을 거를 아직까지는 전 세계 1등 산유국,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산유의 원천까지 개발한 셰일, 이것까지 개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아직까지 더 향유하고 기간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희소금속과 히토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겠다는 저 의사결정은 과연 저게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차 안 탑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 합니다. 중국이 잔뜩 개발해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공지능과 로봇조차도 희소금속과 히토류를 계속 더 써야 돼.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중국의 말발이 더 세질 텐데 거기다 묻고 더블로 가려고 전기자동차하고 신재생에너지까지 한다? 그럼 중국에 끌려다니자는 거냐?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희소금속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조망하는 하나의 시야라고 볼 수 있지. 새삼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런 부분이 뭐 새삼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 원래 전 세계에서 이 히토류하고 희소금속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국제적으로 공급해줬던 나라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가 어디였을 것 같아? 설마? 우리나라? 미국이었어. 아, 미국이요? 미국이 전 세계 희소금속과 히토류의 공급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스스로 버려버렸고 중국이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잖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다음 시간에